육지의 섬, 교통우지 경상북도 영양군. 차가 오면 어떻게 갔다 와요? 정말 긴급하게 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경우. 이곳에는 통곡의 길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지역 대개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도권은 과도하게 커지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면 될 텐데 왜 이걸 못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 부분을 유희정 기자가 직접 취재하셨습니다. 유희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서 본 영상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통곡의 길이라는 제목도 그렇고요. 영상을 만든 단체가 영양군민통곡위원회, 이런 이름을 내걸고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예, 이 말씀하신 단체는 경북 영양군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상도 이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전국 각지에 홍보용으로 배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양군의 유일한 광역도로인 국도 31호선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가요? 예, 사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곤 합니다. 앞서 보신 경북 영양군의 사례처럼 도로가 열악하기도 하고요. 병원이 없거나 학교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은 지역의 발전이나 인구 증가를 논하기 전에 적어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비수도권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혹은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유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전체 면적은 약 815제곱킬로미터, 서울시의 전체 면적보다 34% 이상 넓습니다. 그런데 영양군에는 왕복 4차로가 넘는 도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군과 주변 지역을 잇는 유일한 광역도로인 이 국도 31호선도 왕복 2차로, 편도차로는 하나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차 한 대만 속도를 늦추면 뒤따르는 차들은 전부 거북이 걸음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위험천만하게 추월을 시도합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신승배 씨. 음식 배달을 갈 때마다 늘 31번 국도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급할 때는 추월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위험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사망사고 나죠. 그리고 뭐 경운기, 뭐 농업기계 앞에 서면 이거는 뭐 한없이 좁은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하이선. 급격하게 불어난 물에 도로가 전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다리를 밖으로 돌아가 돼야 돼, 이게. 맨날 하면 이거 넘치고. 나쁜 도로 사정은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합니다. 영양군 주민 중 40% 가까이는 65세가 넘는 고령층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단 한 곳뿐이고 중증 환자를 받아줄 역량도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까지 가려면 국도 31호선을 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속도를 내도 1시간 20분은 걸려야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제 내가 많이 아프잖아, 몸이. 그러면 길이 머니까 가다가 죽을 수가 있다 이거지. 병원이 없으니까, 근병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지간한 사람은 안 받아주거든, 많이 아픈 사람은. 안동까지 가야 돼.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도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에서 그러지 못해 숨지는 사람은 인구 10만 명 중 108명에 이릅니다.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너무 어디 좋은 길이 있어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싱싱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뭐 60km 이상밖에 못 달리니까는. 지자체도 오랫동안 국도 31호선을 개선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해 왔습니다. 기반 시설을 갖춰놔야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 거죠.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영양구간 5.4km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국도를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돈이 1이라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0.43에 불과해 손해를 볼 거라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탈락된 겁니다. 경제성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솔직히 낙후 지역이니까 빚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을 넘을 확률이 안 되니까 계속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서 많이 주저앉았죠.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역 단체 81곳이 결합한 위원회의 이름은 영양군민 통곡위원회. 열악한 도로 때문에 이웃이 죽고 다치는 걸 끊임없이 보며 수십 년을 통곡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외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가 육지 속의 섬이다. 오죽하면은 육지 속의 섬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나 소외가 됐고. 수없이 국도를 오갔던 국밥집 사장 신승배 씨도 집행위원장으로 나섰고 통곡의 길이라는 이름을 달아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국도 31호선을 따라 붙인 현수막에는 여기에도 사람이 삽니다는 영양 주민들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국민인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냐. 사람이 억울하면 화가 나지만은 진짜로 많이 억울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눈물과 관련된 좀 서럽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찾다가 통곡위원회를 하자라고 했죠. 도로는 지역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편의와 공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인 사회 기반 시설 중 하나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늘 관련되고 한 사회의 기반이 되며 지역과 국가 전체의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아예 없거나 영양군의 사례처럼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병원, 정확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울산에는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지역의 민간병원에 이들을 입원시켰지만 코로나19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시설은 민간병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행이 한창 심각할 때는 울산의 확진자들이 부산과 경남, 대구, 심지어는 경북 안동의 병원까지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꽉 차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병상을 차지하게 되면 정말 위급한 우리 일반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럼 이분들이 다른 곳을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의료의 질이 결국 떨어진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코로나19라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한꺼번에 깨달았을 뿐 울산의 의료 환경은 수십 년 전부터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 5년 동안 필수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 조사해봤더니 울산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울산을 떠나 타 지역에서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렇게 타 지역 병원에 쓴 돈은 1,917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울산에는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받을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정신질환 환자들이 타 지역을 떠도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울산시는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지난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사업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의 조사 보고서를 확인해봤더니 공업도시라는 울산의 특성 때문에 산업재해나 직업병 같은 특수한 진료 요구가 지역 주민들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병원이 이들의 재활 기능을 담당한다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비용 대비 경제적 이익이 너무 적다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지역 시민단체는 공공병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병원이 앞으로 적자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것만 이렇게 판단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됐고 이 병원은 지어져야 되는데 지으려면 절차상 예비 타당성 조사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면제를 해야지만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설립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울산 시민의 5분의 1 가까이가 서명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지만 그런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국회가 공공병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줬지만 기획재정부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건 절차상 순서가 안 맞다는 이유입니다.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반들을 갖추는 거는 사실 그동안은 등한히 했었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너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안 하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죠.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울산 공공병원 설립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다시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고 울산시는 또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절대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익에 어떤 좀 그 방점을 둔다라고 보면 비용적으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예산을 발하려면 국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앞서 본 사례들은 사실은 지역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는 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희정 기자, 앞서 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절차가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좌절이 된 건데 이게 무슨 제도인지부터 짚어보죠. 예,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은 꼭 필요한데 조성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국가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을지 그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인데도 네. 이게 지금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이 앞선 사례들에서도 나왔지만 경제성, 그러니까 국가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 이 대목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경제적 효과라는 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거나 하는 활용도가 높을 때 또는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이나 국가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때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가지고 경제적 효과를 크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풀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인구와 자원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면 이 조사가 꼭 필요하는 주장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보고서들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오늘날의 사회적 과제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원은 1997년의 대한민국 외환 위기입니다. 이 IMF가 조건 없이 돈만 빌려준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은 문제는 돈을 빌려주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장률을 낮게 잡고 긴축 정책을 펴는 쪽으로 경제 운용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긴축의 대상이 된 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회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기 전에 그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조사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스스로 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1994년에서 98년까지 실시했던 조사 33건 중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건 단 한 건뿐일 정도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사 착수에 앞서 치러야 하는 요식행위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처가 부처 입장에서 타당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에 따라 1999년 재정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국책 사업의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정부 대신 제3자인 전문 조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공공투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일반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남의 돈을 가가지고 또 다른 남을 위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출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지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과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파급 효과나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하는 정책성 분석만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이 조사가 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나 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요구하는 경제성의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조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계속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이런 비판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취재진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822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벌였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가 지역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지 실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대게 산지로 이름난 지역입니다. 영덕군은 지역을 대게 관광지로 더 키워보고 싶었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동에서부터 이제 진짜 뭐 대전 뭐 청주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 여기서 서울 가려 해도 그까지 5-6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5시간, 6시간이라도 길이 안 좋고 꾸불꾸불해가 멀미가 나가 못 다녔어요. 영덕은 경부나 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통하는 길도 부족했고 충청도 등 내륙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아예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 경상북도 상주에서 안동을 지나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4년에 벌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2000년 상주에서 안동 구간 조사에서는 고속도로가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역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비용 대비 편익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년 안동에서 영덕 구간 조사에서는 영덕 등 경상북도 지역이 낙후된 이유가 고속도로 같은 간선도로망이 부족해서일 수까지 있다고도 보고도 고속도로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척을 보지 못하던 사업은 2008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나서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개통한 상주 영덕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개통 직후부터 차량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종점인 영덕 톨게이트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휴게소에는 주차할 공간조차 부족할 정도여서 고속도로의 수요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휴게소에 주차장 자리가 너무나 협소해갖고 큰 차들이 진행할 때 작은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통 6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어떨까요? 휴일을 맞은 영덕 강구항. 점심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관광객들의 차량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대개 제철까지는 2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식당마다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이제 영덕이란 곳은 내가 작년 재작년에 왔었는데 또 다시 한번 오고 싶어서 초청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랑. 여기가 내가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사통팔달 딱 돼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연결 쉽게 돼 있고. 실제로 강구항은 고속도로의 개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영덕 강구항을 찾은 관광객은 한 해에 아무리 많아도 200만 명대에 머물렀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된 직후인 2017년 곧바로 362만 명으로 급증했고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320만 명을 넘기면서 국내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관광지로 등극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 쪽에서 사시는 분들, 농사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바다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이제 속초 가기도 어렵고 이제 서해안 쪽도 어려운 중앙 쪽의 사람들이 넓혀놨더니 거의 오셨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존의 그 기획재정부나 기존의 그 경제성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편익이나 그런 것들이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2004년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운행 비용이나 통행 시간, 사고 비용의 절감 등 다른 도로 대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만을 계산했을 뿐 고속도로로 인해 관광 수요가 새롭게 생겨나는 등 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른 채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비중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주장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지 너무 중앙의 입장만 반영해서 하다가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울산에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울산시 경계 구간은 상습적인 정체로 악명 높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정체 현상은 수도권에서 도로가 밀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벌어집니다. 출퇴근 차량만으로 도로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화물차들이 대거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교통사고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그 뭐 작은 차가 좀 버려지면 싹싹 들어오면은 그것도 우리는 뭐 제동거리 그게 잘 안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성룡차 같은 데는 뭐 차선이 뭐 성룡차 가는 길, 화물차 가는 길이 없잖아요. 아무튼 막 다니잖아. 또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은 주로 공장에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화물차들의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물건의 공급도 늦어지고 기업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부산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신안 쪽에는 차가 엄청 많으니까 신안 쪽에는 지금 고속도로 연결이 잘 돼가 있거든. 근데 울산에는 조금 그런 게 좀 안 돼가 있어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은 울산 본항에서 원료나 부품을 싣고 나오는 차들이고 지난 1997년에 열린 울산 신항에서도 화물차들이 진입해 옵니다. 울산항은 부산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고 그만큼 항구를 이용하는 물동량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화물차들이 이용할 전용 도로가 없어서 국도에서 일반 차량과 뒤섞여 위험하고 느린 행렬을 이어가는 겁니다. 울산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도 7호선의 고질적인 정체를 풀고 울산항의 물류 이동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쪽의 울산 신항을 시작으로 울산 본항까지 있는 도로를 만들어 화물차 전용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항구만 이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지만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북구 지역에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인 오토밸리로를 개통해 화물차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과제로 남구의 울산항 지역과 북구를 잇는 남북 간선도로인 동부도시 고속도로를 계획해뒀습니다. 이들 도로가 모두 이어지면 울산항에서 출발한 화물차들은 도심의 도로로 진입하거나 일반 승용차와 만날 일 없이 한 번에 울산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2015년에 해양수산부가 벌인 이 사업의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45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획재정부가 벌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0.6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진 걸까요? 사전 타당성 조사 때 수요 분석을 할 때 기초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때랑 그리고 요 예타 때 기초 자료 들어갔던 그 방법론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놓는 방법론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원래는 물동량 베이스였는데 이게 화물 자동차 베이스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도로를 이용할 화물차의 수요를 분석할 때 원래는 지역을 오가는 물동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먼 거리를 운송하는 차량이 많은 울산항 배후도로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물동량에서 차량의 대수를 기준으로 수요 계산법을 바꿨습니다. 화물 자동차라 하면 뭐 우리 택배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주소지 기반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초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바뀌다 보니까 물동량이 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수요 측정 방식이 불공평하다고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탈락한 뒤에는 울산시도 해양수산부도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겪어온 경북 영양의 국도 31호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양군민 통곡위원회가 행동에 나선 지 2년 뒤인 지난해 8월 국도 31호선 개선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통과의 비결은 조사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성은 뭐 특별히 차이 나진 안전성이나 지역 뭐 균형 발전 이런 부분도 옛날보다는 많이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만 지나치게 중시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성의 비중이 최대 절반에 달했고 지역 균형 발전의 비중은 많아도 30%대에 머물렀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경제성 점수의 비중은 줄어들고 지역 균형 발전 점수의 비중은 40%까지 늘린 겁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편익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경제성이 BC가 0.8, 0.7에서 0.8 정도가 되면은 그 갭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이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많이 이제 그 통과율이 많이 높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비수도권의 수건 사업들이 다 해결되고 사회 기반 시설이 넉넉히 지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항목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가중치를 더 주면 실제로 사업 통과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해본 연구입니다. 2006년에는 최소 15%에서 최대 25%까지 줄 수 있도록 했고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 마지막에는 최대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이 623건에 달하고 평가에 참여한 사람도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준 가중치를 평균 낸다면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평가자들이 실제로 준 가중치는 대부분 조사 지침에서 제공한 가중치 범위의 중간값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중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평가자들이 실제로 준 가중치는 제일 야박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김희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여전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때문에 평가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의 가중치를 박하게 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역 간 균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가중치랑 비교해 본다면은 이 가중치가 이게 커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부의 의도랑 실제로 실행하는 데서 좀 괴리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무리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나 낙후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나라 GDP가 이제 높아지려면 수도권 갖고는 이게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수도권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너무 BC 분석만 하게 되면 모든 산업 인프라도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비수도권 텅텅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울산항 배우도로 건설 사업. 만약 도로가 건설된다면 울산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국도 7호선의 정체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화물차가 사라지니 통행도 편해지고 매연과 소음공해도 줄어 인근 지역의 주거 여건이 더 좋아집니다. 교통 상황이 좋아지는 만큼 인근 지역에 기업이 더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평가하는 지역 경제 효과는 도로 그 자체를 지을 때 발생하는 고용이나 생산 효과만을 계산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 산단에 뭐 입주하게 되고 입주하면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이거를 측정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측정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 그 지역이 얼마나 성장할지, 향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를 지역구로 둔 구작은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더 높이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기준을 올려서 소규모 사업들은 곧바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실제로 지금 당장은 경쟁성 평가가 없다 손 치더라도 대형 국책 사업들을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적으로 우리가 일반 회사 같은 데도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가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전남 고흥과 보성, 장흥, 강진군이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은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해주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그다음에 인구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분들이 농어촌 은퇴 이후에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이 조사를 해보면 한 60% 이상의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병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거의 의미가 없어져서 모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다 추진하게 되면 한정된 정부 예산을 모든 지역에 나눠줘야 하고 그러면 어느 곳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씀으로써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타가 이제 불효불급한 사업은 조금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주 면제해 주는 게 지역 발전에 꼭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를 유치하겠다며 8,700억 원을 투입한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은 2013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경기가 열리지 않으며 적자만 1,900억 원씩 나는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나 잘못된 재정 집행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아예 무시해버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차라리 이걸 정치적으로 갖고 가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 쪽에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면제를 시도하자. 이게 많이 가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 면제가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데 예타를 가다가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은 적절하게 유지해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조사는 하되 이후에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참고의 영역으로만 두고 지역과 중앙이 협의하고 정치권의 논의를 거치는 등 결정의 자율성을 주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예타의 정보 생산 기능 또 그리고 정책 당국자의 그런 그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고려 그리고 정치적인 협상 과정을 모두 다 이 각각의 순기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료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그것을 그 결과를 아무렴 추가적인 고려 없이 예산 배분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취지 자체를 반대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가 비수도권의 사회 기반 시설을 필요한 만큼 지어주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이었죠.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을 또 새롭게 내놨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해당됐는데 이게 1999년에 정해진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의 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 이제는 1,000억 원 이상인 사업들만 조사를 받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평가 항목들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을 늘려서 비수도권 지역이 경제성의 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말미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참고할 만한 연구자료 정도로 보고 정치적 협의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런 제안이 나온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애초에 취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일 뿐인데 국가의 정책 결정이 이렇게 특정 기관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완벽하게 의존하는 것도 그다지 민주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협의나 중앙과 지방과의 논의를 통해서 조사
조사 결과 타당성이 조금 낮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여지를 만들어주자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정치적 담합이라거나 기계적인 지역 분배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희정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타당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이치에 맞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악한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아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123조가 명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지금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특집 지역 대개조 두 번째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처럼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